중앙은행은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물가 안정. 물가 안정. 예. 두 번째가 뭘까요? 네 글자. 예? 네 글자. 아, 잠깐만 이거 맞춰야겠네. 물가 안정.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NC 코딩이 개그맨 신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둘이 왠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초대 손님 한 네. 분 계속 모신 네.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도 그냥 이거 할 때 이거 좀 깔아주면 안 되나요? 예, 그냥 그림상. 예. 그림상. 아니면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이런 것도 중요시하니까. 요즘 뭐 코인에 관련된 재미난 소식들은 좀 있나요? 아, 요즘 참 네. 재미없는 장이죠. 재미없는 장이다. 네, 사실 뭐 코인 자체적인 이슈가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더리움 머지 네. 이후로 뭐 새로운 이슈가 있었느냐, 뭐 사실 뭐 없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고. 올해는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뭐 고팍스 초대석에 나오셨던 분들도 되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확실히 윈터는 윈터인 것 같아요. 윈터 is coming. 네, 윈터. 왕자의 게임에서 나오는 단어죠? 네네. 윈터 came. 아, came. 네, 윈터 is now. 아, now. 네. 진짜 겨울이 오고 있고 사실. 네네. 네네네. 봄이 오면 또 살짝 녹으면서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내년 즈음이면 윈터가 지나가고 좀 눈이 좀 녹지 않을까 아, 싶은 아까 기대도 그 해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제가요? 어떤 오늘 주제로 저한테 또 뭘 알려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오늘은 사실 뭐 특별한 뭐 블록체인 관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고요. 네네. 현재 가상자산 업계, 그다음에 토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지금 토큰 가상자산 업계, 블록체인 업계 자체적인 이슈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사실. 그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압도적인 그 촉매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네.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근데 다들 비슷비슷하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현재 불경기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언되었던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그 자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쟁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럼요. 지금 현재는 네. 자산 가격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크로 환경입니다. 매크로 환경. 네. 매크로 환경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말 그대로 경제 흐름이에요. 거시 경제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페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파월. 네. 제롬 파월 형님.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게 좌지우지 되네요. 네. 참.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그 제롬 파월 형님의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롬 파월 네. 연준 의장님. 네. 네. 친하다고 했으니까 형님이라고 해도 되죠. 네, 그때 뭐 감사의 인사 같은 것도 한번 했으니까. 네. 영상 편지. 네. 파월님 좀 제발. 네. 근데 연준 그 파월 연준 의장님의 제 입에서 많은 자산 가격 변동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이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느냐, 너무나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굳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로나 이후로 경제 그 자금 경색이 살짝 오다 보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었죠. 리먼 사태 때 QE1, QE2, QE3까지 있었죠. 양적 완화를 3번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이 3번의 양적 완화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돈을 많이 찍어낸 거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냈죠. 기준금리도 인상 기조에서 바로 제로로 떨어뜨렸고, 돈도 엄청나게 찍었고, 그래서 채권 금리도 엄청나게 낮아졌었습니다. 그게 2020년 3월, 4월? 코로나 시작될 때. 코로나 시작될 때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자본이 싸지고 자산이 비싸지고 네. 경제 활력이 좀 살아나는 듯 보였었는데 이 기간이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내다 보니까 자산 가격 상승을 넘어서 임금 상승까지 이제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미국의 지난 25년 CPI 차트예요. 뭐가 지금 최근에 게 제일 높네요. 네, 맨 왼쪽 차트인데 네. 25년 CPI 차트가 뭐냐면 지난 25년 동안의 CPI (Consumer Price Index) 즉 소비자 물가의 차트이긴 합니다. 제일 높네요. 예, 오른쪽 보시면 압도적으로 제일 높죠. 네. 갑자기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또 하나 최근 1년 CPI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가져왔는데 네. 올해 초부터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풀어놨던 돈이 이제서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보시면 7%, 8%, 9%를 넘었었죠. 네. 이게 방송이 나왔을 땐 발표가 됐을 텐데 이제 미국 CPI 10월 물가가 다시 한번 발표가 돼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7.9%, 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달 전년 대비해서 7%, 8%, 9% 물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인즉슨 전년 대비해서 제가 8%, 9%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네. 엄청 크죠. 네, 엄청 크죠. 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미국만 그러느냐?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돈은 미국이 제일 많이 풀긴 했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다 풀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거죠. 유럽도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은 미국보다 더 심해요. 상황이. 미국은 지금 7, 8, 9% 이제 다달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막 17%. 그냥 풍차 굴리듯이 다 풀었네요. 예, 예. 야. 영국, 뭐 독일 뭐 다 장난 아니고요. 특히 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데는 물가가 20%까지 높아요. 와, 근데 전년 대비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삶이 힘든 거죠. 야. 특히 이제 아예 그 통화 정책을 반대로 피고 있는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훨씬 더 심하고요. 물가 상승률이 뭐 50%다, 80%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야.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5.7%. 전년 동월 비해 5.7%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오를 거라는 말씀이시죠? 더 오르고 있어요. 아. 더 오를 수도 있고 그걸 지금 통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왜 발생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푼 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네. 과거에만큼 물가 상승이 오진 않았었어요. QE 1, 2, 3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리먼 사태 때. 그때 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렇지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풀었다고는 하나 왜 굳이 또 많이 올랐냐면 네네네. 보통 이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중앙은행이 펴는 통화 정책이 있고요. 네. 정부에서 펴는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퍼펙트 스톰처럼 통화 정책도 굉장히 완화적이었고 재정 정책도 굉장히 완화적이었었어요. 아, 두 개 다 동시에? 네네. 아. 아마 지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인프라 법안에 뭐 얼마를 쓸 거야 하면서 막 1,000조를 찍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페드에서 연준 의장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가의 기간 산업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중앙 정부가 돈을 엄청 썼습니다. 이게 상승 효과가 오면서 파월이랑 바이든이랑 네. 같이 막 푼 거네요. 그쵸. 네, 상승 효과가 오면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자영업자들을 이제 그렇죠. 좀 지원한다는 네네네. 명목으로 많이 이제 지원금이 나갔었고 전 국민 대상으로도 막 재난지원금도 막 다 그렇죠. 받고.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예, 자산 시장도 올랐고요. 그동안 뭐 이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까지는 또 계속 올랐죠. 계속 네. 올랐잖아요. 자산 시장 상승으로 올랐고 이제
투자 촉진도 코로나 풀리면서 이제 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고용도 괜찮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물가가 오르는 이유. 전쟁인가요? 전쟁입니다. 아,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올해 2월, 3월부터 네. 이제 맞붙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유럽에 특히 밀 수출을 엄청나게 해요. 그렇죠. 예. 네. 밀은 빵에 쓰이는 주 원료이기 때문에 네. 식자재, 음식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뛴 거죠. 예. 네. 아까 전에 유럽 물가 보셨잖아요. 네. 유럽이 특히 우크라이나 밀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오르고. 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가 먼저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죠. 네. 러시아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예. 특히 천연가스. 그렇죠. 저희 한때 막 기름값 엄청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예.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유럽이 힘든거나. 유럽이 힘들구나.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난방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와. 네. 그래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겨울을 지내야 저도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겨울에 그래도 한 8만 원 정도 나오던데. 아, 그래요? 16만 원이면 좀 힘든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와 음식이 식자재의 그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고 특히 우리 발트 3국이라고 하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직격으로 지금 그 온몸으로 인플레이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그러니까 것 전 같아요.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데 먼저 받은 거고. 네네. 그럼 사실 저희도 이제 네. 영향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네네.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희도 그럼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안 좋아지겠네요. 네네, 그렇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뭐 상관 있죠, 당연히. 전쟁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죠. 지금 시진핑이 뭐 네. 대만 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어떤 그 자재를 납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안이 또 지금 그 사인이 됐었거든요. 서플라이 체인이 그 좀 이렇게 공급망에 대한 그 안전책 이슈가 되면서 너네 진영, 우리 진영 서로 자유롭게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진영이 갈리면서 무역을 자유롭게 못하게 되면서 공급 단가가 비싸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하기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조금 작은 이슈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펙이라는 그 기구가 있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모임인데 네네네. 오펙이 있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펙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러시아, 이란 뭐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노르웨이. 근데 이런 국가들에서 보통 원유를 생산할 때 얼마까지 생산하겠다. 하루에 몇 백만 배럴, 뭐 몇 천만 배럴 생산하겠다. 이런 그 동의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가격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근데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가는 똑같고 가격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팔고 그냥 비싸게 받는 게 낫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의 이제 왕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지금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고 힘들다.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옛날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보세요 하는 게 이제 네. 02538에 뭐 이런 거. 네. 저는 네. 그 사우디의 그 왕실에 전화를 걸어서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드니까 원유 좀 많이 해라. 네, 좀 생산 좀 많이 해라라고 했는데 사우디에서는 그래? 오케이 알겠어 했는데 안 올리는 거. 네, 생산을 오히려 감산하고 있죠 오히려. 그러면 감산하고 그냥 있는 신경 상황. 안 쓴다는 거죠 미국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아직 미국 그 의회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아,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현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좀 신뢰를 못하는 건 아니냐. 사우디에 대한 영향력이 좀 또 줄어드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또 되게 될 확률이 있네요. 뭐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그 기름 나지 않나요? 미국 기름 나죠. 네. 예, 미국은 참고로 순수출 국가입니다. 어. 미국이 원유를 수입한다는 것은 사실 옛날 얘기이긴 해요. 그러면 그냥 조절하는 거네요. 야, 네네. 좀 풀어. 세계가 힘들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압도적으로 사우디가 가장 큰 국가이긴 하고요. 뭐 물론 그 외에도 많이들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러시아, 뭐 이란, 노르웨이, 카타르 뭐 이런 국가들도 다 석유를 이제 좀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네네. 사우디가 압도적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펙의 중심 국가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생산량을 이제 주로 조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 미국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해요. 예, 이건 또 뭐 좀 부차적인 얘기인데 달러라는 그 통화가 네. 세계 기축 통화가 된 이유가 사우디 덕분이기는 합니다. 아. 네. 뭐 기름이랑 좀 연관이 있나 보네요. 네네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금태환이라고 배웠었잖아요. 네. 금태환, 금에 이제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그 신뢰를 유지했었는데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금태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금본위지를 철폐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달러에 대한 위상 추락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재빠르게 그 전에 물론 했던 거이긴 하지만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사우디 정부와 딜을 쳐서 기름 거래를 달러로만 하는. 그렇죠. 아. 예. 원유를 사는 것은 오로지 달러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기름을 사려면 원유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기축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코인으로 산다고 사우디에서 해버리면 네. 이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네요. 코인 가격도 오르고 기축 통화가 되겠죠. 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우디 왕자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을 네, 페트로 코인으로 달러. 네. 거래하겠다. 예. 이러면 이 코인 시장에 네.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이게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개념을 사실 제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가 또 저랑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네. 네. 누군가요?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라고 불릴 만한 위대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죠.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위대한 거지. 예. 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시거나 경제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뭐 아니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1945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저희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 질서를 좀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네.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논의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사실 달러가 어느 정도 기축 통화의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달러가 하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이상하다.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답이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안 맞다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 통화라는 개념을 그 좀 고안해내신 분이 지구촌 화폐 같은 거를 만들자 네. 이런 거구나. 네네네. 그게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고 해서 어쨌든 그분의 주장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너무 빨랐다. 너무 네. 빨랐어. 예. 네네.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제안했던 세계 통화의 이름이 방코르인데 사실 방코르라는 또 토큰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금 IMF의 SDR하고도 같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현실화되진 않았고 금본위제로 이제 쭉 달러를 기축 통화로 이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닉슨 대통령이 불태환을 선언하면서 이제 페트로 달러로 이제 계속 그 달러의 기축 통화 체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달러가 이제 공고화되어 있고 오펙이 감산을 원래 증산이 아니고 감산을 오히려 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계속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사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용도 좋아진다고 해요.
이제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없는 거네요. 네, 실업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것은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필립스 곡선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경제학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네. 경제학의 내용. 미시건대 경제학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믿음이 가네요. 네. 내가 또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미시건대 경제학과니까 믿겠습니다. 네. 필립스. 예. 부끄럽네요. 아. 네. 하여튼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용이 견조하면 물가 상승은 계속된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뭐 일을 그만두라는 건가 그럼?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물가가 그냥 오른다는 거죠. 고용과 그래프가 그렇게 된다. 물가와 고용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 또 이제 현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 경제학 이론에 들어맞는 상황이긴 해요. 현재 왼쪽 차트를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쑥 떨어지네요. 왼쪽 차트는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실업률이고요. 그때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쭉 한번 올라갔을 때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 대량 실업, 그다음에 그 이후로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물가 상승과 뭐 궤가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네. 미국에서 이제 주마다 발표하는 자료이긴 한데 비농업 그 고용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신규 채용자 수가 이제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와요. 실업률은 낮아지고 네. 채용자 수 높아지고. 그래서 코로나19 때 이제 쫙 줄어들었다가 이제 신규 채용이 비농업 부문 신규 채용이 굉장히 그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용은 굉장히 좋다. 근데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니까 네.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이 견조하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죠. 지금 고용 괜찮으니까 내가 경제에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금리 인상을 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래서 계속 인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은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물가 안정. 물가 안정. 예. 두 번째가 뭘까요?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긴 했는데 사람에 관한 거 같은데. 예. 네 글자. 예? 네 글자. 잠깐만 이거 맞춰야겠네. 물가 안정 제일 네. 유명한 거. 네. 고용 안정? 네. 고용?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네. 그래도 좀 고용은 맞췄네. 네네네. 완전 고용. 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목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 이율 배반적인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야지 고용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또 완전 고용을 시킨다는 게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긴 두 개 합니다. 다 잡을 수 없는 건데. 네네.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목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웃기게도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었어요.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하고 완화적인 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늘 금리가 굉장히 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긴 하는 건데. 네네. 야, 저도 사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네. 이게 3%에서 5%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부담이시죠. 그러니까 타격이 되게 커요. 네. 네, 지금 커피도 이제 원래 스타벅스 먹으면 예를 네. 들어 네. 지금 이제 네. 메가 커피 먹고 있습니다. 메가 커피가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네네. 네네. 그런 삶을 한 단계씩 낮추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커피를 안 사 마셔요. 네, 믹스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야. 방금 아까 그 대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3.5% 받고 있다가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5.2%가. 네, 뭐 산정 땡. 네. 계산을 해보는데 와 이게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소비를 줄여야겠는데 쓸쓸을 그렇죠. 줄여야겠는데 소비를 줄여야 돼요. 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연준의 의도입니다. 소비를 아. 줄여라. 네. 내야 되는 돈 많으니까 네네. 잣단 거 다 줄여라. 네네. 야. 그래서 고용이 견조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일단 올리고 짝짝짝짝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리고 나면 금리 이자 비용만 더 나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해지는 제가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고용이 좋았으니까 금리를 인상했는데 고용이 점점 안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아,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이 큰일 난 거네요. 큰일 난 건 아니죠. 아, 사실. 그건 아닌가요? 예, 네. 그게 의도한 바이긴 하니까. 아.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면 이제 신규 채용이 안 좋아지고 물론 그동안은 그 지난 1, 2년 동안은 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구인난이었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심지어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서빙 알바를 못 구해서 되게 문제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미국에서는. 심지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항만 노동자가 부족해서 하역을 못해서 배가 항만에 줄을 서고 있는 광경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일 정도로 구인난이 심했었는데 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을 해야죠. 예, 더 이상 이제 고용을 더 이상 아예 안 해버리는 구인난에서 이제 고용이 안 하는 신규 채용을 안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 이제 좀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나올 텐데 네. 아마존 같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고 하고 제프 베이조스인가? 네네 맞습니다. 아, 예. 애플- 저도 이 결의님을 닮아가더라고요. 네. 누굴 보면 이름부터 외우려고 그래요. 그게 좀 말을 할 때 네. 아마존 하면 제프 베이조스 이혼하면서 뭐 위자료 몇 조 줬잖아. 뭐 이런 느낌. 네. 예. 지금 애플은 누구죠? 스티브 잡스인데 이제 돌아가시고 네. 팀 쿡이죠. 오, 알고 박살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 애플도 이제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고 하고, 음. 그 다음에 메타, 우리 페이스북 다 아시죠? 네. 메타, 뭐 스트라이프, 주커버그. 리프트, 다 나옵니다. 네. 이런 곳들은 이제 아예 감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감원을. 그 일론 머스크도 막 트위터 네네. 사자마자 막 다 내쫓았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거는 뭐 사실. 그건 좀 다른 건가요? 경기와는 조금 다른 이슈일 그냥- 것 같긴 한데. 아. 하여튼 다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대규모 감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뭐 유통, 식자재, 건설 뭐 이런 곳까지 영향을 받게 되지 천연을 않을까. 그래도 고팍스는 경고하잖아요. 저희는 경고하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오고 구인난일 정도로 고용이 견조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해 초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